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정당학회 충기학술회의 갈림길에 선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1 패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에 관련된 패널로서요. 저희 패널은 이제 2시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회의실이 대회의실인데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입법조사서 처장님의 퇴임식이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춰서까지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요. 거의 시간 관련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선거 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정치학자들, 정치 와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심지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정당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셔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완전하게 아주 자세히 읽지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오늘 세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아주대 문우진 교수님 한국 선거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논문은 카이스트 박현석 서울대학교 김한나 박사님이 연동형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조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다음으로 선거외대 김용철 교수님이 대통령제 하에서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의 정치적 효과, 특히 논문들을 봤더니 사실 과거에는 선거제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당 체제나 권력 구조와 연관돼서 선거제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는 논문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자들에게서 한 20분에서 25분을 드릴 예정이고요. 토론자는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자들이 토론자들의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진 교수님부터 시작할 텐데요. 문우진 교수님 발표 내용은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문우진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 문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정작 발표집에 나와 있는 제 논문 부분을 좀 짧게 제가 요약을 하고요. 나중에 질문을 받을 때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당 개혁안을 제 발표문에 나와 있는 슈거트의 분석 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슈거트의 선거제도 비교 모형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슈거트는 선거제도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당 간 차원, 그러니까 인터파리 차원하고 당 내 차원, 인트라파리 차원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간 차원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선거제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순 다수적 체제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선거제도는 초대표적 체제라고 부릅니다. 단순 다수적 체제는 소선거구제, 주 양당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표적 체제는 비례대표제인데 법적인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선거구 크기가 큰 선거제도로 군소정당에 난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체제는 하나는 양당 체제를 창출하고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군소정당을 난입하니까 극단적인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내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체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초개인주의적인 체제, 또 다른 하나는 초중앙 집중적인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초개인주의적인 체제는 의원들이
정책 대변 역할을 하기보다 자신의 개인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런 걸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중앙집중적 체제는 주로 이제 폐쇄형 명부에서 정당 지도부가 공천을 한 시스템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와 연계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정당 지도부하고 어떤 연대를 강화시키는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거트는 이런 양극단에 있는 체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혼합형 선거제도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온건한 체제, 중앙에 있는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혼합형 선거제도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체제로 슈거트가 제안하는 것은 단관 차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인데 단관 차원 효율성은 어디서 극대화되냐면 정당 연합을 구성해서 양대 진영을 갖추는 그런 정당 체제가 형성될 때 단관 차원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에 정당들이 비례대표적으로 의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양대 진영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강화되는 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내 차원 효율성은 지역 책임성 또는 지역구와의 연계를 확보하면서도 또 정책을 대변할 동기를 촉진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당내 차원 효율성 체제라고 부르는데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슈거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판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극단의 중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는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권 차원에서 보면 슈거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 중간 정도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선호의 이질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선호가 굉장히 이질적이면 소수를 다수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많은 수능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다당제를 창출해서 소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들의 선호가 굉장히 동질적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 나은 제도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정치 제도와의 조응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자를 창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정당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거트가 생각한 것처럼 딱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그 아이디어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당내 차원 효율성에서 역시 슈거트는 당내 차원 효율성도 딱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한쪽 측면의 지역적 책임성하고 다른 극단에 있는 정책 대표성에 같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중간 평균이 가장 좋다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논문에서 자세히 얘기했듯이 지역 책임성이라는 그 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정책 대변성이라는 그 역할과 같은 비중을 둘 정도로 중요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의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회에서 정당이나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시민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계층 간의, 계급 간의, 그리고 세대 간의, 직능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사례를 들면 카카오 택시하고 택시업계하고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역구 선거는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역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오히려 경쟁 구도로 만드는 이상한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될 역할을 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구 선거를 하게 되면
주로 의원들은 지역 개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중 대표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정당이 대변하는 정책을 또 대변하면서 또 자기 지역구를 대변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선명하게 대변했다가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게 되니까 정책 대변 역할을 하지 않고 지역 구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의 이미지나 그런 또는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선동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선거 운동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지역구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한국에는 지방자치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를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을 똑같은 역할을 중첩적으로 하는 그런 대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구 제도를 정책 대변 기능하고 지역구 대변 기능을 이렇게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은 슈바트가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일반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는 건데요. 상충된 이해를 가진 두 의원들이 공존하고 의석수가 증가하게 되고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또 이중 출마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의원이 구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 투표가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혼합형 선거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혼합형 선거제도가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의석을 얻을 수 있고 호남에서도 한국당 의원이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역주의의 핵심은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정책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지역적 혜택, 지역주의에 의해서 투표하는 그 행태가 문제인 것이지 의석 배분,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혼합형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치를 경우에 그 권역을 기존의 행정구역을 이용해서 호남, 영남, 충청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그러면은 선거 경쟁이 지역 간 경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의를 촉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안은 서로 경쟁하는 지역을 한 권역에 섞어놓는 방안, 예를 들어 경남하고 호남을 섞거나 아니면 경북하고 충청, 강원 이런 식으로 섞는 제가 방안을 논문에서 제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비례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혼합형 선거제도는 초과 의석을 많이 발생시키고 또 한국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그런 환경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구 승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승률하고 지역구 득표율, 지역 득표율하고 큰 차이가 나게 되면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례대표제보다 많은 초과 의석이 단순 비례대표제는 초과 의석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이 제도는 초과 의석을 발생시켜서 비례대표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당내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얘기는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서 직능대표를 하고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지역대표를 내서 그 두 가지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을 혼합해 놓기 때문에 당내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대 정당들은 주로 지역구 의석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얻는 의석보다 지역구에서 승리한 의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의석들은 다 지역구로 채워지고 군소 정당만 비례대표 부분을 의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도 거대 정당의 직능 대표는 더 줄어들게 돼서 당내 차원 효율성은 오히려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헌업형 비례대표제의 전제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선거제도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당 민주화만 개선이 되면 한국의 정치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업형 선거제도를 채택했을 때 정당 민주화가 왜 중요하냐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표지형 명부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키니까 그 비례대표 의석을 으로 당선되는 의원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그 밀실 공천, 그다음에 개파 공천을 통해서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의원들 수만 늘어나게 되고 여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역구도가 약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지역구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오히려 지역구도가 약화될 때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정당이 지역주의 지역구원으로 채워지는 현상, 그 현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형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약한 반면 오히려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된 상황에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의석 발생을 억제해야 되고 초과의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제도 간의 상호 조문성 한국의 경우에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이 초다수결 의사결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입법 효율성이 낮은 그런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에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정당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입법적 교착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서 가능한 한 소위 얘기하는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 수를 줄이는 게 미리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높은 법적인 진입 장벽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 정당 그리고 또 공천 불구한 사람들이 당을 뛰쳐나와가지고 만드는 그런 정당들이 의회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3당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이론적인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혁의 핵심이 우리 정당들은 당간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것들은 당간 차원 효율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주로 어떻게 하면 비례대표성을 높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의석을 조금 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그 선거제도의 핵심은 당내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책이나 일삼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그런 지역구 간의 예산 나눠먹기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다양한 그런 갈등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조정해달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인데 지금 정당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의석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 정당들이 제시한 모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가장 중요한 정당 내 당내 차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3대 정당들이 제안한 제도가 당내 차원을 저하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제 아닌데요.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통해서 의원을 뽑지 않는 그런 국가는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선진 39개 국가 중에 단순 비례대 국가가 26개국이고 그러니까 준비례대표제가 9개국 그리고 지역구로 의원들을 뽑는 국가는 3개국밖에 안 됩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그거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1인당 인구수를 보면 39개국 평균이 12만 명이고 한국은 지금 17만 명이니까 사실은 다른 국가 평균에 비해서 의원 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론은 의원수를 이제 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의원수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선거제도는 많은 폐해가 있고 특히 당내 차원 효율성, 개입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당간 차원 효율성을 저해하는 양당 체제를 창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체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의원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주인과 머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일할 거면 그만둬 아니면 세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랬더니 정상적인 머슴이라면 제가 일을 잘못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머슴이 할 얘기인데 한나라당 한국당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 비례대표 머슴들 니네들이 일 잘못했으니까 그만둬 나는 계속 일자리 갖고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의원수 줄이는 방안하고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거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머슴과 주인의 예를 들면 머슴이 주인님한테 저 일을 잘못하니까 저 비례대표 머슴들을 줄여줄까요? 그러면 주인이 맞아 비례대표 머슴들 줄여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부터 나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현역 의원들 퇴출안하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걸 같이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거의 90% 이상의 지지로 현역 의원들 자체출한다는 그런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수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 원인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원들이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일만 열심히 한다면 더 일 열심히 하는 많은 의원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수 감축 이 문제가 아니라 해법은 현역 의원들이 사퇴하고 물갈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제거시킨다는 그 안을 보면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발할 때 개파 공천, 밀실 공천, 그리고 뭐 지도부하고 밀착한 정치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직능 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비례대표 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상향식으로 직능 대표들을 공천하면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각 다양한 계층 집단, 계급 집단 등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들을 선발하면 되는 문제지 비례대표 구석을 줄인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들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직능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게 한국에서 당내 차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비례제가 궁합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정치 제도가 인간도 아닌데 궁합이 서로 있을 리가 없죠. 남자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비례제가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는 대통령제는 제도적인 거부 행사자 수가 많고 또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창출하니까 전파적인 거부 행사자 수를 증가시켜서 거부 행사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즉 입법적인 불청이 발생할 가능성, 입법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제도가 사람도 아닌데 궁합이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진입 장벽을 높여서 군소정당들 난립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선거구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선진화법 같은 초보 다수결 제도를 폐지시킨다거나 그게 입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거지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맞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없다. 그런 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남미 국가들은 비례대표제하고 대통령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선거제도 개혁의 뜻이 있다기보다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안을 제안해서 그냥 판을 깨자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길게 논평할 가치도 없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안을 보면 정의당 안은 일단은 여기 모신 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그릇을 조금 더 얻을까 노력하는 그거는 다른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 연동형 선거제도로 의석을 배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지금 군소 정당들이 얻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을 가정을 해보면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80에서 85%쯤 얻겠죠. 그러면 총 300석의 15% 20%를 군소 정당들이 차지하는데 그게 한 45석에 60석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잔여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에서 30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초과 의석이 발생할 마지노선,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122석 이상을 얻게 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두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지역구에서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또는 한국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78석을 지역구에서 얻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초과 의석이 50석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간 차원 효율성이 이 제도는 증진시키는 제도죠. 정의당안은. 왜냐하면 어느 정당도 다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 연합이 불가피하고 양대 진영으로 정당 체제가 구분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 차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돼서 직능대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큰 두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큰 두 정당은 지역대표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내 차원 효율성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당간 차원이 아니라 당내 차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정의당 안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당간 차원 효율성은 증진되지만 당내 차원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더 현행 선거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50% 연동형이죠.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데 새로 이제 족보에 등장하는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로 배분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이 몇 석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총 의석의 50%를 정당 득표로 배분하게 되면 군소 정당이 한 15%에서 20% 150석에 그 정도를 가져가면 20석에서 30석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75석 중에 45석이나 50석을 이제 큰 정당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군소 정당한테 비례대표 의석을 다 나눠주기 아까우니까 나도 이제 콩콩을 좀 챙기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127개 지역구를 얻으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전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제도가 당권 차원 효율성을 촉진시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한국당 중 한 정당이 127개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두 정당은 직능대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권 차원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고요. 다음 당내 차원 효율성, 이건 당권 차원 효율성이 아니라 한 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127석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당권 차원 효율성은 서로 정당들이 연합해서 양대 진영을 구축하는 건데,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서 당간 차원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고, 당내 차원 효율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직능 대표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당내 차원 효율성은 감소되게 되고, 특히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석패율 제도로 지역 대표들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신능 대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잡종 하이브리드 법안인데 이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당간 차원 효율성도 악화시키고 당내 차원 효율성도 악화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제도 모두 일부 법안은 당내 차원 효율성, 당간 차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정의당하는 경우에, 근데 세 법안 모두 다 당내 차원 효율성은 다 악화시키는 제도로 우리가 사실 유럽에서는 많은 선거제도가 단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례대표제에서 특히 부분 개방형 명부를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 명부의 후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또 정당의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선거제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특히 이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거제도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까 그런 당락적인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화 그리고 정책 대변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선거제도의 개혁의 핵심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무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당내 차원의 효율성이 선거제도의 핵심이라는 얘기 처음. 그것은 제 개인적. 예, 굉장히 특별하고 재미있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논문은 박한석 김한나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카이스트의 박현석입니다. 이 연구는 여기 있는 대로 서울대학교의 김한나 박사님하고 공동으로 이제 진행한 연구고요. 이제 저는 이제 문우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다면 저는 뭐 특별히 이론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는 거의 없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연동형 선거제도를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 줄 수 있는 함의들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희는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제 세 나라의 제도에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기존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연동형 제도가 계속 이게 나오게 된 맥락은 결국은 지역구를 뭐 이제 급격한 변화를 주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지금 비례성을 높이고 신진 세력의 정치 진입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면은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제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역구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우니까 그럼 양자가 공존하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나온 이야기였죠. 그래서 근데 연동형 선거제도는 주로 이제 독일이 이제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독일의 정치를 봐라. 우리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이제 독일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이러저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호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제도는 독일식 연동형 제도와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독일 이외에 그래서 저희 연구는 독일 말고 좀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그 중에 도시국가들이나 뭐 그런 작은 나라들 제외한 좀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만한 크기가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들 중에 이 세 나라를 골랐는데요.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독일과 굉장히 흡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거제도가 어쨌든 여기도 연동형 제도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얘기되는 것과 가장 좀 이 세 나라 중에는 유사한데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여기도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에서.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의석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그 개방형 비례대표제적인 성격을 좀 조합해서 만든 좀 굉장히 복잡하고 특이한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 결과가 그 정당 체계 측면에서 이게 비례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과연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 나라의 사례들을 좀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 이제 연동형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일단 세 나라의 사례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한국처럼 소선거구제, 뭐 한국은 뭐 혼합형이긴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소선거구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저 이제 연동형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나라의 문제의식도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이 이제 이 정치 권력을 독점한다. 그래서 이게 좀 비례성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당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독일식 제도를 거의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라는 게 결국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다 하는 거죠. 독일과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독일은 이제 초과의석을 제외한 법정 의석으로 봤을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1입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한 1.4대1 정도 돼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독일만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긴 뉴질랜드는 그래서 독일식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그 의도했던 목적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9페이지 자료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60페이지군요. 네, 선거개로 가요. 보면은 원내 진출 정당 숫자가 이제 93년도 선거법을 바꾸면서 그동안 2당, 3당 그러다가 좀 늘어나갔고 4당, 6당, 7당으로 해서 쭉 늘어나고 불비례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도 불비례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의도했던 바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또 한 가지 차이는 여기 독일은 권역별 비례대표 하고 있다면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명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뉴질랜드 아까 정당 민주화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두 나라 다 이제 법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향식 공천의 결과가 과연 의도한 대로 됐는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뭐 여기서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뭐 성공적이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헝가리의 제도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헝가리는 뭐 요즘에 이제 그 빅토르 오반이라는 이제 헝가리의 수상인데 굉장히 이제 강한 권력 기반을 확보하고 이제 의회에서도 절대 다수를 확보해가지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헝가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빅토르 오반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당이 절대 다수를 확보하는 결과가 이르겠는데요. 그래서 의석수를 한 60%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당이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는 이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오반의 정당이 인기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지율로 치면 한 대략 45% 안팎. 근데 의석은 60% 이상을 얻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헝가리 제도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자료집 63쪽에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일단 요약을 했는데요. 헝가리에서는 이제 2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에서 이제 지역마다 투표를 하고요. 소선거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따로 하고요. 이 둘은 연동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헝가리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이 또 일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선거구 지역구에서는 과반 이상을 지지할 때만 당선이 확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과반이 안 된 경우에는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표들은 지금 일단 그러니까 의원 선거 결과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들을 일단 다 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선자가 나온 데서도 당선자가 아닌 2위, 3위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표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서도 계산 방식에 따라 일부 사표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역구만큼 높진 않지만 이 사표를 모두 모아가지고 전국구 정당명부에서 의석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국구 정당명부가 그 불비례성을 조금 이렇게 해소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석 배분이 지역구 의석이 176석, 그 다음에 광역 비례대표 의석이 152석, 그 다음에 전국구 정당명부 의석이 약 한 58석?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약간 변동이 되긴 하는데 대략 이런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지금 아까 여기 이제 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결국은 5번의 정당이 45%의 지지를 가지고 지역구를 거의 석권을 해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처럼 지역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당이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서너 의석 빼고 45%의 지지율로 싹쓸이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하느냐? 비례대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체가 다당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토납형을 해서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것과 비례대표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는 양자의 단점이 조합돼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5번의 정당이 45%의 지지를 갖고 60%를 한 것이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훨씬 더 이 집중 현상이 강한데 그나마 이것을 완화시킨 결과가 60%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비례성을 만약에 이제 줄이겠다 하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많이 마련을 해서 이 효과를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은 이런 의석수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 또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비례 의석을 확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헝가리 사례와 다른 점도 많으나 유사한 측면도 많아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5반은 이렇게 집권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선거법을 한 번 또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6페이지에 보시면 구조는 대략 비슷한데요. 이제 한 가지 일단 그 큰 차이를 보자면은 계산 방식에서 이제 저희가 사표를 줄인다는 게 여기 또 독특한 계산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제 지역구에서 일단 그 과반 이상의 조건을 없앴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도 사표를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요. 후보가 이제 여럿이 나오면은 그 최고 득표자가 얻은 득표가 1위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2위와의 이제 표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선거구 단순 다수자에서는 2위 후보자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위 후보자와 1위 후보자의 표 차이를 갖다가 사표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국구의 정당명부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계산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그 여당에 더더욱 유리한 연동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의 사례는 이제 연동형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독일식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이제 얻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여건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어쨌든 반드시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좀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루마니아의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루마니아의 제도는 일단 뭐 여기 또 이제 뭐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단순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루마니아의 제도는 좀 이제 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투표를 하나만 합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하는데 지역구에서 하나만 하는데 지역구에서 일단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은 당선자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방식과 유사하게 이제 나머지 표들을 전부 사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권역별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지역구에서 확정된 의석이 있는 데과 빈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빈 의석들을 이제 그 소선거구제 결과 사표가 된 표를 갖고 의석 숫자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뭐 당이 A당, B당, C당이 있는데 A당에서 지역구 5개에서 이제 2개를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 지역구는 비어 있겠죠. 그럼 사표를 쭉 조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세 석을 당에다가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이제 후보별로 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순위를 가지고 이제 어느 당으로 의석을 배분할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방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 당은 지역구에서 내보내는데 그 대신에 그 의석 배분이 지역구의 투표 플러스 사표를 조합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하는 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뭐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과 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뭐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결국 여기 보면 지역구에서 결국 1등을 하고 돼요. 만약에 뭐 40% 얻었지만은 당선되지 못하고 반면에 지역구에서 4등, 5등을 한 후표가 그런 정당 배분을 통해서 그 지역구의 의원이 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례성도 상당히 높고 의원 정원도 늘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의 대표성은 이제 많은 부분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돼서 지역구가 자동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약간 그런 개방형 비례대표제적인 성격이 많은 거였죠. 하지만 지역구에서 40% 지지를 얻은 후보가 떨어지고 20%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제도는 다시 이제 개편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루마니아에서는 이 지역구를 도입했던 이유가 정당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세 나라 결과를 조합해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형으로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여기서는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하고 독일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죠. 그 다음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정당 이 비례성이 높아지는 결과도 초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 그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조합돼서 이제 소선거구제만 하면 그나마 양당제라도 등장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당제와 굉장히 강력한 지배정당이 등장하게 되는 결과가 합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고요. 이제 루마니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비례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정당 다당제가 유지가 됐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난립하는 정당들을 좀 어떻게 정당 체계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역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제도는 지역 대표성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결과를 줬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제 지금까지 연구들이 독일에 대한 여러 그 집중, 독일이 워낙 모범 사례로 이제 거론되면서 독일식 제도에 대해서 우리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좋은 제도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한국에서 이제 대안으로 거론된 제도들은 독일식 제도랑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제 연동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좀 우려할 부분들을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형석 김한나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국가들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상 이런 논의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특정 국가들, 특히 선진국의 어떤 그 사례들만 보고서 그걸 쫓아가는 경향인데 굉장히 좋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주셔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논문은 이제 선거에 김영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통령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준대통령제까지 좀 포함을 해서 좀 사례를 좀 대상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그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와 그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돼서 의원 정수가 과연 통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좀 주요한 주제로 삼고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문우진 선생님께서 미리 또 말씀을 다 해주셔서 과연 내가 뭘 발표를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듭니다만 문우진 선생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제와 뭐 비례선거제의 부조화 또는 불안정한 결합에 대해서 이제 뭐 근거 없는 얘기일 수 있다. 또 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얘기를 좀 경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40개 국가를 좀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선택한 국가들은 그 각주 1번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준대통령제인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그 주제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합의된 대안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제와 대통령제의 결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의원 정수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연동형을 할 때 비례 의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거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제가 선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존 연구 검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제에 있어서 민주적 통치 능력의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제가 좀 본 입장은 정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는 린츠의 그러한 논의죠. 대통령제가 본원적으로 본질적인 어떤 특성상 쉽게 통치력의 어떤 통치 능력의 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위 정치 제도와 대통령제와의 조응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조응성이 이제 쉽게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이유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보고자 했던 것들은 정당 체계 즉 메이워링류의 다당제와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통치 능력의 위기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당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의 정당 간의 분절성이라든가 분극성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심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그 대통령제에서도 충분히 조롱적인 어떤 다당제의 어떤 모습을 갖고 통치 능력의 위기를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러한 정당 체계에 있어서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우리가 좀 침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선거제도와의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연구 가설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좀 적은 것이 이제 그 2장의 2절인데 대통령제와 비례제 선거제도의 친화성과 관련된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념이 그러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와 대통령제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고 의회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이 오히려 정치 안정성이라든가 민주주의 안정성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르토르라든가 듀베르제 등등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오히려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또한 그러한 친화성을 갖고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주장들도 이제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존스라든가 레이파트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명백 선생님이 이제 용역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가를 봤더니 최근에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좀 연구된 부분이 이동성, 유정성 선생님의 글이라든가 이명백 선생님이 이성호 선생님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제 지속성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의 조합이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과도 우월하지만 불평등 지수라든가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경쟁성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본 거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좀 제시한 연구에서 보니까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낮은 다수제 선거제보다는 비례성이 높은 비례제 선거제도가 세계 거버넌스 지표 항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좀 분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과연 이 대통령제라고 할까 민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 속에서 또한 선거제도가 더욱더 민주주의의 질이라든가 또는 통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설을 좀 잡아서 제시했습니다. 연구 가설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제도의 효과는 다 아시겠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인접 효과라든가 또는 원거리 효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와 전략적 효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는 인접 효과로서의 비례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와 전략적 효과, 즉 투표 행태의 그러한 것까지 결합된 어떠한 총체적인 결과로서의 비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순수한 제도적인 성격이 비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의 구성 요소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일반적으로 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 결정 방식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적 연구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선거구의 크기보다는 당선 결정 방식이 더
그러한 비례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거구의 크기보다는 당선 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비례성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 이러한 식으로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구 가설로서 비례적 선거제도는 민주적 통치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가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비례성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비례의석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의석의 비율이 특히 이제 혼합형인 경우에 혼합형 다수대표제인 경우에 비례의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과로서의 비례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가들의 비례의석의 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의석에서의 비례의석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민주적 통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은 의원 정수의 규모와 관련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레이파트는 의회 규모도 다당제와 비례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 정수에 대한 것들을 좀 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타겟페라라든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주의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 정수의 규모는 아까 이제 제가 주요하게 주제로 잡았던 쉽게 의원 정수의 확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의원 정수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 의원 1인당 인구수라는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적 통치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가설을 좀 세웠고요. 마지막 가설은 이제 대통령제에서 이제 연립정부의 효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효과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원거리 이제 효과일 텐데 그래서 연립정부가 과연 통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연립정부를 고민했던 이유는 그 비례제 선거제도와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연립정부가 쉽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하나의 정치적 기제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또한 주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립정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인 설정과 특성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이제 종속 변이는 월드뱅크에서 측정하는 월드와이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민주적 거버넌스의 수준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월드와이드 거버넌스의 각각의 지표들이 바로 정부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적합한 그 지표가 아닌가. 오히려 폴리티포라든가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체제의 어떤 민주적 성격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월드와이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를 종속 변인으로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이것이 월드 WGI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WGI가 이제 측정한 시기부터 2017년까지를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WGI가 이제 측정하는 것이 1997년이나 99년, 2001년은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그 연도는 빼고요. 그 나머지 사례들을 이제 연도를 사례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사활당 방식, 독립변인들에 대한 설명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표 2를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상정했던 변인들의 측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는 그냥 그 폴리티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제 연구 대상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퀄리티 6 이상은 뭐 605개국이 보여지고요. 결속민주주의, 뭐 비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정부 형태도 423개 국가가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사례죠. 423개 사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준대통령제는 305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연립정부 같은 경우도 단독정부는 374개 사례, 연립정부는 354개. 그래서 대통령제, 민선 대통령제 하에서도 뭐 단독정부와 연립정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연립정부가 생소한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거제도도 다수제보다는 비례제가 더 많은 사례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표 2를 보시면 이제 정부 구성 유형과 선거제도 유형의 분포해서 좀 정부 구성, 즉 연립정부나 단독정부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당의 의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단독정부, 집권당 의석률이 50에서 66.6%, 그러니까 3분의 2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다수단독,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다규모 단독. 연립정부도 그러한 의석률에 있어서의 50%와 66.6% 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사례수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다수 연립 정부가 176개 사례로 발견되고 소수 단독 정부가 157개 사례로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즉 다수 연립 정부가 이제 좀 더 많이 구성되어지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압도적인 많은 사례로 발견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좀 저희가 좀 각 국가의 어떤 특성들을, 선거제도의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례의석 비율을 표 3에 좀 보여줬는데 평균 11만 명 정도 됩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요. 그래서 그걸 4분위로 했을 때 20% 범위 내에 있는 범위가 이제 4만 7천이고요. 50%는 8만 3천, 뭐 75%는 12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인구수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의석 비율도 69.7%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험 분석을 좀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경험 분석은 평균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좀 한번 해서 독립변인이 과연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표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제가 보여지는데 다수제 비례제 이렇게 선거제도를 좀 구분해서 봤는데요. 봤더니만 통계적으로 정치적 안정만 빼놓고 나머지는 정치적 안정과 법의 지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고요. 비례제가 다수제보다는 좀 더 상관성이 높은 거로 이제 분석이 되어집니다. 즉 다수제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례의석 비율을 좀 봤는데 의원 1인당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규제의 질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즉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다른 민주적 통치 요인들이 증가하는, 향상되는 그러한 관계를 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비례의석 비율은 모든 그 항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이제 표 6 같은 경우에는 연립정부와 민주적 통치 능력 관계를 좀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안정과 부패 통제에 대해서는 연립정부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좀 유의미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립정부가 단독정부보다는 그 통치 능력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뭐 주는 이러한 관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좀 이 연구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이제 선거제도와 민주적 통치 능력에 대한 패널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7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패널 회귀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패널 고정 효과를 사용했던 이유는 하우지만 검증을 했더니 확률보다는 패널이 더 적합성이 이제 보여져서 패널 고정 효과를 갖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봤더니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민주적인 통치 능력에 있어서 모든 항목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쉽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그러한 항목들의 값들이 향상되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가 분석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실질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통치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 수의 규모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뭐 불만이 있다, 반대가 있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즉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민주적인 관점 속에서 그리고 통치 능력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거제도의 유형에 있어서는 쉽게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례제일수록 민주적 통치 능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저 연립정부 여부와 좀 결합시켜서 보면 물론 이제 두 개의 조합의 효과를 좀 보진 않았지만 연립정부 효과를 이제 보면 오히려 VA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제와 또는 다수제의 어떤 효과를 연립정부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예측 또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좀 도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제에서 비례성에 영향을 주는 선거제도 요소 중에서 이제 의사활동 방식이 이제 민주적 통치 능력에 부정적이지만 비례의석 비율은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경험적으로 관측이 됐고요. 또한 연립정부의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때 비례성과 대통령제의 조합이 결코 통치의 위기 또는 정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어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이나 국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고,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사적 이익의 추구라든가 부정부패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좀 부정부패라든가 의원들 간의 그러한 상호 감시 견제의 어떤 능력을 좀 향상시킨다면 충분히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치 능력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의 관계, 제도적 조응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존의 연구와는 이제 다른 차별이 되는 연구를 발표해 주셨고요. 특히 그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와 연합정부와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의 수를 늘려도 대통령제 하에서도 민족 그 통치 능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 굉장히 정말 새로운 시각, 새로운 분석, 새로운 사례들을 오늘 재미있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세 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이제 건설적 코멘트를 해주는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 토론해 주실 분은 선거연수의 장성훈 교수님. 박수 한번. 두 번째는 동국대 이재철 교수님. 세 번째는 인하대 장동준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좀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그럼 장성훈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거연수원 장성훈입니다. 문우진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원고를 이렇게 받아보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중앙선거관리회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발언은 회사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학자로서 입장임을 밝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 얘기를 막 할 때 보면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베이스에 두고 하잖아요. 뭐 정당 간 의석 배분의 문제, 이익의 문제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비례대표제를 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문 교수님의 논문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비례대표제에서 몇석을 어디느냐, 뭐 어떻게 연동하냐 이런 문제가 실리적인 문제라 그러면 사실 궁극적인 저의 고민도 문 교수님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례대표를 당내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외형적 제도의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논의 집중의 양상들을 좀 분산시켜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을 때 또 확대가 됐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제, 배경의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비례대표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에서 보면 조금 이제 제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틀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분석하는 틀에 있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험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적 논의들이 조금은 허무할 때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제 얘기를 할 때 어딘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제 특정 특성 중에 하나를 이제 이중적 대표성 그렇게 하고 뭐 분절화 얘기도 하고 다당제가 나타났을 때 또는 뭐 분전 정보가 나타났을 때 그 극단적인 대립, 교착 이런 얘기들을 특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전 정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단지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또는 분전 정보가 되었다고 해서 양당제가 아니라고 해서 교착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요. 그런 그 연구 결과들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3대 표현 선거 사당제가 처음 우리가 이제 민주화에 등장했을 때도 보면 오히려 사당제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때 교착의 비율도 적었고 입법 발의 또는 통과율도 더 높았거든요. 그런 틀에서 보면 경험적 분석이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분석에 있어서 지역구 선거가 시민사회의 오히려 갈등을 이 선거 역할이라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다양한 통합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갈등을 초래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사실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역구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지역의 가치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선거의 특성일 것 같고요. 한국적 상황에서 이제 지역의 갈등의 문제, 지역구 가치의 대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식과 문화의 차이에서 또 등장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자들도 언론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늘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헌법기관의 역할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들, 재화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 거래 개념적 측면에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지역구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문제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주의가 그다음에 지역주의적 투표의 문제하고 또 지역 집중적 의석 점유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혼혈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지역 집중적 의석 점유의 문제가 혼혈별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지역주의를 심화할 수 있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혼혈별이 얘기한 것에서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역주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지역주의 또는 지역 집중적 의석 점유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고리를 풀 수 있는 계기 또는 전환의 동력을 마련하자는 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이론적 논의를 하더라도 본질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칫하면 뭐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오도가 되면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현실적으로 논하는 틀에서는 많은 장애 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뭐 시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례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비례대표의 문제를 가장 크게 이제 이 계속 바꾸려고 하느냐 문제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의 문제일 텐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 초과 의석 얘기를 하시면서도 지금 틀에서 보면 개선 내용들이 뭐 지역구는 거대 정당이 다 차지할 것이고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이 다 차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효율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지금 틀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똑같이 주어지는 선거제의 틀에서도 지역구 비례대표 다 거대 정당이 가져가고 있는 틀에서 보면 지금 이 비례대표 개선 문제가 나오는 원인은 뭐 과대대표의 문제, 사표의 문제, 그다음에 비례성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의 결합 뭐 이런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게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하는 데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 교수님 발표 논문에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선 노력에 있어서 전제될 조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내 차원에서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기대가 되었던 영역이었는데요. 먼저 이제 정당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도가 약화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당 민주화라는 것이 또는 지역구도 약화라는 것이 우리가 당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치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정당 민주화를 강제내거나 지역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강제내는 틀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당위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시하는 틀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대표제 핵심 중에 하나는 당내 차원의 효율성 문제의 전가다라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얘기에 대한 안을 좀 보면 첫 번째 제안하는 내용이 당내 후보 선발 명부 순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센세이션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이고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투명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좀 확고히 하는 틀은 변화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문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시민사회 영역과의 고리 그리고 이제 대립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채널을 만드는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역할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왜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엘리트 충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오히려 당 내에서 엘리트 충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 또는 지역 직능단체들, 지역단체들과의 정당과의 고리가 명확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에서 연결되는 특히 강한 환경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문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정치 거래화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틀이 있고요. 과연 이런 것을 이상적인 틀에서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정당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대의제에서 현실적인 대안일까에 대한 고민은 근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좀 명부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명부 문제가 사실은 그냥 좋은 건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공정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너무 복잡 다양해져 버리기 시작하면 매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 교수님이 진행하신 이 명부 요령의 그 틀에 있어서도 보면 굉장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히려 좀 제한할 수 있는 관심을 더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매력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너무 먼 이상적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진입장벽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른 틀을 제안하고 계신데 이것은 유의미하게 좀 해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나 대안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논의 속에서 새로운 방향점이라든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신선한 제안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이재철입니다. 박현석 교수님 그리고 김한나 박사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주셨던. 이제까지 혼합형 비례대표제 하면 독일의 사례만 주로 많이 생각했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은 뉴질랜드의 사례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 논문은 이제까지 사실 학계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국가의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헝가리와 그리고 루마니아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 혹은 다양한 현상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기 때문에 학계나 혹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큰 논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앞으로 아마 박 교수님하고 김 박사님이 조금 논문에 대해서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 가정하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구조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균형, 또 다른 하나의 측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논문 세계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의 제도를 비교할 때 조금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나 루마니아의 경우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논문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사례는 그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라는 것을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나 혹은 루마니아, 헝가리보다는 독일이 왜 이런 선거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도 변화에 따른 비례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의석률과 그리고 득표율 사이에 나타난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에 대해서도 세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그리고 헝가리의 이런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에 대해서는 잘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루마니아의 선거 결과를 선거 제도를 개편했을 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수정하실 때 루마니아의 경우도 제도를 개편했을 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초과 의석입니다. 그래서 초과 의석의 경우도 뉴질랜드의 경우는 잘 소개되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에 보면은 세 국가가 이 선거제도를 개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즉 득표율과 그리고 의석률 사이에 나타나는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하고 비교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경우는 갤러거 인덱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헝가리의 경우는 루스모어 햄비 인덱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는 사실 불비례성에 대해서 어떤 인덱스를 사용했는지 논문에서 잘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즉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그 인덱스는 사실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인덱스는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 갤러그 인덱스고 그 이외에 루스모 햄비 인덱스도 있고 또 이 루스모 햄비 인덱스를 조금 변형한 그로프만 인덱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이파트도 만들었고 각스도 만들었고 그 슈가르트도 인덱스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 뭐 잘 알고 있는 상락이나 동투도 일정 부분 인덱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할 때 조금 하나의 그 지표로 혹은 뭐 하나가 힘들면은 두 가지 지표를 같이 일관적으로 비교해주면 조금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갤러그 인덱스는 그 각주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헝가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한 인덱스, 즉 그 루스모 햄비 인덱스는 그냥 이런 인덱스가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각주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차이점 없습니다. 루트 값이 벗겨지고 그리고 제곱 대신에 절대값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논문에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논문 읽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 혹은 장점 혹은 단점들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즉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례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요. 두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단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혹은 단점이 낮아지고 장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좀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논문의 제목만 보고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논문의 제목을 보니까요. 연동형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의 조응성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부분을 기대했었습니다. 제목만 보고서는 제도 그 선거제도를 개편했을 때 정당의 모습이 조금 정당 체계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이 아마 그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사례에서 다 이렇게 그 소개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되겠다 이런 그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대와는 조금 멀게 뉴질랜드의 사례는 선거제도를 개편했을 때 그 정당 체계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 즉 헝가리와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비례성이 낮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아마 그 사례로 헝가리 사례를 언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례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 사실은 다른 조건 때문에 비례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례대표 그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많은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을 때, 즉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을 하나의 단일화나 단일 선거구가 아닌 그 서울에서와 같이 그 선거구의 숫자가 많을 때 비례성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 선거구의 크기가 낮을 때도 또 똑같이 비례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구의 개수 그리고 선거구의 크기와도 비례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이죠. 즉 최소 조건 혹은 저지 조항, 봉쇄 조항으로 표현되는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도 비례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뿐만이 아닌 이런 두 가지 원인도 비례성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논문에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논문을 읽으면서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대 전문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사회교육과의 정동준이고요. 먼저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해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선거 정당 이런 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선거 제도는 별로 이렇게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너무 욕을 많이 먹기 쉽고 일단 너무 복잡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또 막 하드코어하게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미케니컬하고 수학적으로 빠지고 또 이제 샘플링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샘플링을 하면 왜 이게 각 나라마다 막 이렇게 사례가 다 다른데 이거를 이렇게 했냐라고 욕을 먹고 또 너무 이제 또 한 사례에 집중하면 왜 다른 나라랑 비교 안 했냐 그러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굉장히 또 당파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는 주제라서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저희들을 대표해서 좀 어려운 총대를 이렇게 내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쓰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논문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좀 그냥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이제 그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김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신생 제3의 물결 이제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 샘플링에 있어서 보니까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들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정당화가 크게는 안 됐는데 이제 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을 제외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제 샘플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좀 이렇게 민주주의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좋다고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쓰여진 계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는 함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이제 신생 민주주의에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다음에 뭐 그 집단을 구분하는 하는 통제 변수 정도로 이제 넣어주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근데 아마도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제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면이 또 이제 고려가 됐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것들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사실은 의미가 있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좀 우리나라에 이제 연결을 시켰을 때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범위를 확장을 시키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변수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독립 변수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변수로서 이제 비례성을 측정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였을 텐데 가설 1을 특별히 보면 이제 그 지표로서 이제 비례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느냐 다수제냐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 지표로 0과 1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전에 이제 기존 문헌을 좀 이렇게 비판하실 때 기존 연구의 한계로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범주형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각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례성의 어떤 그런 질적인 수준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좀 비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변수로서 그 똑같이 이제 바이너리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읽지 않았다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비례성을 좀 갖춘 좀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3과 4는 이제 의원 정수 변수나 이제 연립 정보 같은 건데 이게 그냥 논문으로만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비례성과 이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설 3과 4로 이렇게 세우신 거는 알겠는데 좀 더 앞부분의 그런 기존 문헌 리뷰에서 왜 의원 정수라는 변수가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비례제랑 연결이 되고 또 연립 정보와 대통령제의 조합이라는 것이 왜 또 이제 비례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를 좀 앞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좀 느꼈던 게 종속 변수를 그 월드와이드 그 WGI 변수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또 조금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WGI라는 것이 이제 민주적 가버넌스의 어떤 지표로서 이제 뭐 거치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이 논문을 읽다 보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도 종속 변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뭐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이 비례제 대표라는 선거제도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비례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의 맥락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의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비례대표제를 확장하다는 도입이 나오는 이유가 이 대표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국민의 의견들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되는지 그 대표를 이제 우리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종속 변수로서 이렇게 좀 약간은 조금 너무 브로드한 이런 WGI 같은 변수보다는 지금 현재 좀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대위의 문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조금 더 지표로 삼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레프레젠테이션의 지표로서 우리가 뭐 거시 연구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 불비례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저도 이제 좀 대표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시민과 대표자 간의 그런 뭐 그 이념적인 일치 이런 거를 좀 볼 때 그게 굉장히 또 나름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또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현재 나오고 있는 논의에 그 포커스를 두자면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성의 문제로 좀 종속별수를 삼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결과가 결국은 이제 비례제가 민주적인 통치 능력에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 후폭풍을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대로 이제 좀 데이터 샘플 자체가 그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또 비민주주의 국가까지 포함돼서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제 그 비례제 선거제도로서 이게 두 개의 지표를 사용했잖아요. 그 비례제냐 다수제냐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비례의석 비율을 또 하나 이제 지표로 넣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넣어서 이제 통계를 돌리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한 그런 어떤 비례제라는 제도적인 요소를 좀 이제 캡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근데 동시에 넣었다는 것은 다른 한 변수의 수준을 통제했을 때 그 나머지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그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해석하려면 그러면 같은 비례제 또는 같은 다수제 안에서 비례의석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주적 통치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결론인 거고, 또 이제 같은 비례의석 비율에서 볼 때는 비례제보다는 다수제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더 잘 좀 풍성하게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비슷한 개념을 잡아주는 변수를 동시에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해석의 어려움에 직면을 좀 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이런 독립 변수들을 좀 따로 좀 넣어서 돌려보시는 게 또 어떨까. 그래도 여전히 그 비례제가 다수제보다 민주적 통치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나타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 해석이나 이제 디스커션에 있어서 아직은 좀 이제 초반 단계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좀 함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비례제가 제가 그냥 이 논문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이 이제 결론에서 이제 비례제가 이제 민주적 통치 능력이 어쨌든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게, 이건 좀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비례제가 결국은 좀 약간 좀 다당제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민의를 많이 더 대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이제 정치를 현실을 볼 때 제3정당이 이제 출연을 막 이제 해서 저도 이제 좀 제3정당에 약간 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또 이게 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약간 다시 양당제로 다시 수렴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좀 근본적인 어떤 특성, 좀 이렇게 동질성을 의미하는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정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비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적 관점에서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동질적인 호모지니어스한 사회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제도적으로 해서 뭔가 양당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뭐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시 이렇게 양당제로 다시 수렴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제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이제 또 혹시 향후 연구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사회적 다양성,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통제 변수로 넣거나 아니면 요거를 좀 이게 향후에 좀 연구 주제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플로어에 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1, 2분 사이에 그 반론이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꼭 하셔야 될 말만 잠깐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네. 일단 뭐 지역구 지나치게 뭐 지역 갈등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인식과 문화의 차이다. 물론 인식과 문화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지역구 선거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 분배에 치중하게 되고, 그래서 뭐
공항이 불필요한 도시에 공항 건설하고 이제 그런 의정 활동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제도만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선거제도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논문에 나와 있지만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성 왜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으로만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거는 병기평 선거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정당 민주화 방안, 이거는 뭐 아주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써봤는데, 뭐 과거 1인 1표제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해서 채택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어떤 바람을 적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당 기능이 약화된다. 제 생각에는 정당 지도부의 역할은 약화되는데 정당 기능은 약화되지 않고 당원 역할이 강화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분 개방형이 복잡하다. 이게 뭐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들,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스웨덴, 벨기에, 대부분의 모든 지표에서 좋은 면을 보이는 그런 국가들이 이런 부분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러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이제 뭐 앞으로 좀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일단 뭐 초과 의석 문제는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제도적으로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이걸 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주된 목적이 일단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좀 그 시사점들이 나오면서 이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와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말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솔직히 완성된 글이 아니라 이제 연구 노트 형식으로 좀 급하게 좀 작성을 했고,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을 좀 표출하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그 비례제 다수제 이렇게 이양변인으로 나눈 것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의석 할당 방식을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명부나 혼합 비례를 갖다가 다수제와 비례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신 그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표자 세 분, 토론자 세 분, 그리고 첫 번째 충기 학술회의 패널을 만들어 주신 정동학회, 그다음에 선거연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나이가 들으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선거제가 개편된 건 2004년밖에, 실제적인 개편이 2004년밖에 없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선거제 제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선거제가 개편된 건 2004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학들, 뭐 이제 정당이나 그 개별 정치인들, 가장 그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당과 개별 의원들, 그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그 정치적 이벤트라는 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사회 역할, 뭐 그때는 학계, 언론, 뭐 시민사회가 거의 한 목소리로 어떤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 동학을, 그 다음에 정치적 액터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발표도 좀 다음 하게 때는 좀 기대해 보면서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